반갑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학습지 국가의 성립과 발전입니다. 1. 청동기 시대의 사회 변화, 신석기 시대 후기의 사회입니다. 기술이 발전해요. 움집, 옷감, 토기 제작 기술이 발전을 하고 이 시기에는 초보적 수준의 분업이 이루어집니다. 잉여 생산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증가하고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규약이 제정이 되고 규약을 집행할 시족장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청동기 시대의 사회 변화, 생산력이 발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계급이 분화가 되고 정치체가 등장을 해요. 정치체들의 통합으로 국가가 성립됩니다. 국가 통치에 필요한 제도가 등장을 하는데 군대나 법률이나 감옥 등이 생기게 되죠. 2. 중원 지역의 청동기 문화입니다. 얼리터우 문화, 기원전 2000년경 황허강 중류 지역에 생성이 되고 궁전터와 성벽을 갖춘 도성이 발견되었는데 우리는 이것이 문헌상 최초 중국의 국가 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추정이죠. 다음, 상입니다. 청동기 문화가 발전하고요. 무기와 제기, 도구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제기에는 사악한 귀신을 물리칠 목적으로 괴수의 얼굴 등이 장식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 만주와 한반도의 청동기 문화. 청동기, 무기는 비파형 동검이 생겨나게 되고 제기에는 거울, 방울, 장신구에는 팔찌가 있습니다. 농기구는 돌이나 나무로 제작되었고요. 곡식의 이삭을 곡식의 이삭을 따는 반달돌칼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반달처럼 생겨서 벼 이삭을 싹싹 잘라내죠. 지배층, 제사 등의 종교의식을 주관하고 지배층의 무덤, 한반도를 중심으로 규슈, 랴오닝 둥지에 분포가 된 이것은 고인돌입니다. 세계의 고인돌 중에 한반도가 70% 차지한다는 말이 있죠. 야요이 시대, 기원전 3세기경 청동기와 철기를 제작하는 기술이 생겨나고요. 이 시기에 벼농사 기술을 가진 한반도인이 규슈 북부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시작됩니다. 농기구는 목재 도구와 간섭기를 사용하는데요. 이후에 쇠를 덧댄 농기구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이런 삽 같은 게 있는데 나무로 만드는데 여기 가에 쇠를 덧대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동기로는 제기에 동탁이 있어요. 종이죠, 종. 장신구가 제작되고 철기에는 생산도구와 무기 등으로 사용되었다. 확인학습. 청동기 시대에는 생산력이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계급이 분화되었다. 그렇죠? 네 발 달린 청동솥은 일본 열도의 청동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이다. 아니죠, 여러분. 일본 열도가 아니라 상을 대표하는 청동기 문화죠. 청동기 시대 만주와 한반도에서는 지배층의 무덤인 고인돌이 축조되었다. 맞고요. 청동기 시대 일본 열도에서는 새끼줄 무늬가 특징인 조몬토기가 처음 제작되었다. 조몬토기는 청동기 시대가 아니죠, 여러분. 신석기 후기죠. 그래서 X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는 말을 쓰시오. 황허강 기원전 2000년경 청동기 문명인 뭡니까? 얼리터우 문화죠. 다음 중원 지역의 청동기 문화는 상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꽃을 피웠다. 청동기 시대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는 비파형 동검이 무기로 사용되었다. 일본에서는 한반도로부터 청동기와 철기 제작 기술, 벼 농사 기술이 전래되면서 야요이 시대가 전개되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료 탐구. 자, 얼리터우 청동술잔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리가 3개의 술잔이 보입니다. 청동검도 이 시기에 있었고요. 다음 4발 달린 청동소치인데 이것은 상나라의 대표적인 제기라고 했습니다. 괴수의 얼굴을 장식한 이유는 사악한 귀신을 쫓기 위함이라고 했죠. 다음 만주와 한반도에는 비파형 동검, 몸체가 비파형이라서 비파형 동검이죠. 다음 청동 거울과 청동 방울을 만들었습니다. 군장이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의식용 도구로 사용되었고요. 반달돌칼이 있습니다. 다음 일본 열도에는 동모, 창과 비슷한 무기로 아래의 동모는 의기화한 것이다. 의기, 의식을 지내는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동타, 제사용 도구로 땅에 묻어 풍요를 기원했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게 이겁니다. 이렇게 나무에 쇠를 덧댄 농기구죠. 그래서 쇠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요. 국가의 성립과 발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연대기 순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금방 우리 얼리터우 문화 하면서 하나라를 잠깐 보았는데요. 하나라는 문헌상 최초의 국가입니다. 이 얼리터우 문화가 이 하나라의 본체다라고는 아직까지는 확답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하나라가 중국의 역사상 문헌상 최초의 국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중국의 역사는 상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원전 1600년경 성립이 되고요. 왕이 제사장을 겸하는 신정 정치입니다. 비슷한 말로 제정 일치사회다. 다음 국가의 중요한 일은 어디에 점을 쳐서 결정한다? 갑골. 갑골에 점을 쳐서 결정을 해요. 거북이 등딱지나 소뼈 같은 것을 불에 화르르르 태워보면서 그 갈라지는 모양을 보면서 길흉화복을 점치죠. 그리고 그 내용을 갑골에 기록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갑골문이라고 합니다. 이 상나라에서 갑골문이 대거 출토가 되었기 때문에 상나라의 문자를 갑골문자라고도 하죠. 자, 그러나 11세기 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주입니다. 주는 왕이 혈연 관계를 기초로 제후를 임명하여 지방을 다스리게 한 이 제도는 봉건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나라의 봉건제와 이 서양의 봉건제의 차이라고 하면 주나라는 혈연 관계로 맺어졌다면
서양은 쌍무 계약에 의한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왕은 자신을 천자라고 부르고 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덕치주의를 강조합니다. 다음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춘추시대 기원전 8세기경 서북방 유목민족의 침입으로 주가 동쪽으로 도읍을 옮겨요. 이 시기를 동주시대라고 합니다. 주왕실의 제후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세력이 강한 제후가 주왕을 대신해 전국을 주도합니다. 전국시대는 기원전 5세기경 제후와 경대부 간의 봉건질서가 붕괴되면서 약육강식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춘추는 공자의 춘추 책에서 유래가 되고요. 전국은 유향의 전국 책에서 유래하여 춘추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자, 이 전국시대에 각국의 개혁 추진, 군주권이 강화되고 부국강병을 위해 힘쓰는데 그 중에서 진이 이 개혁을 완수하여 전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사회는 철기가 보급되어서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가 생산이 되고요. 마침내 진이 건국이 됩니다. 시황제는 전국을 통일하고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군현제를 시행한다. 도량형과 화폐, 문자, 사상을 통일합니다. 삼공구경제를 시행하고 만리장성을 축조하여 흉노를 견제합니다. 그러나 환관이 횡포하고 너무 지나친 법치주의로 인해 백성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불만도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농민 봉기로 멸망합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국가가 한나라입니다. 한고조는 진시 황제의 삼공구경제를 따라합니다만 요 의미가 조금은 달라요. 그리고 군국제를 시행해요. 군국제는 군현제와 분건제의 절충입니다. 한무제는 군현을 확대하여 중앙집권을 확립하고 영토를 확장, 유학을 장려합니다. 자, 한이 쇠퇴합니다. 너무 흉노나 그리고 베트남, 월제, 그 다음에 고조선 이런 것들을 이제 침략을 하다 보니 재정이 부족하고 외척 세력이 대두하여 왕권이 약화가 되고 이 외척 출신 왕망이 신나라를 건국합니다. 신나라는 주의 제도를 본뜬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실패로 끝나요. 그래서 이 신나라를 계기로 앞에 한나라를 전한이라고 하고요. 이 신나라를 계기로 뒤에 한나라를 후한이라고 해요. 후한의 광무제는 호족의 지지를 얻어서 건국을 합니다만 외척과 황간의 권력 다툼으로 쇠퇴하고 결국 황건적의 난으로 멸망을 해요. 이 시기에 조조의 위나라, 유비의 총나라, 그리고 손건의 오나라가 각축을 벌이면서 세력 다툼을 했던 시기를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중국의 하, 상, 주, 그리고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 한나라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각 국가의 특징 또한 잘 파악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진시 황제는 군현제를 시행했고 한고조는 군국제를 사용했다. 그리고 한무제는 다시 군현제를 실시했다. 군현제는 영토가 있는데 황제가 중앙을 다스리고 각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죠. 이 지방관은 행정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통솔권은 없어요. 그래서 중앙 집권을 이루었다. 궁국제는 황제가 중앙을 다스리고 지역의 관리를 파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만 그 이후의 지역은 제후를 봉하여서 다스리죠. 그래서 군현제와 봉건제의 절충이라는 점,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겠습니다. 확인학습. 상의 왕은 제사장을 겸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신정, 정치, 재정, 일치라고 부르죠. 다음, 주의 봉건제에서 왕은 계약 관계를 기초로 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혈연 관계죠. 혈연 관계. 다음, 춘추 전국시대에는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어 생산력이 크게 높아졌다. 맞죠? 근데 어떤 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여기 학습지에는 전국시대에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었는데 이 춘추가 들어가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같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춘추 시대에도 이 철제 농기구가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한무제는 문자, 도량형, 화폐를 통일하고 만리장성을 쌓아 북방에 흉노를 견제하였다. 자, 여러분, 문자, 도량형, 화폐를 통일한 것은 진시황이죠. X입니다.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에 동그라미 하세요. 주는 수도를 제외한 지역에 왕족과 공신을 제후로 봉하여 다스리는 봉건제죠. 다음, 9년제를 시행했다. 이 9년제를 시행했다를 보는 순간 우리는 아니다. 한무제하고 진시황제하고 좀 비슷하게 볼 수 있겠네요. 일단 요거는 패스. 도량형, 화폐, 문자, 통일, 만리장성, 이걸 보는 순간 우리는 이제 진시황제라고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한고조 보는 순간 궁국제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도가 나오네요. 자, 네모는 춘추오패입니다. 춘추오패. 즉, 춘추 시대에 잘 나갔던 5개의 나라를 춘추오패라고 하죠. 그리고요, 동그라미는 전국칠웅입니다. 전국칠웅. 요렇게. 전국칠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가 어디에 있나요? 여기 초나라에 있네요. 자, 이 중에서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여기가 고조선이잖아요. 이 연나라는 고조선과 대립하였다라는 멘트가 있어요. 전국 칠웅에 속하는 이 연나라와 대립할 정도로 고조선도 만만치 않은 국가로 성장을 하는 거죠. 자,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춘추 전국시대의 주왕실은 제후를 통제할 힘을 상실하였고 제후들이 주왕을 대신하여 전국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제후국은 이것을 이루고자 개혁을 추진하였다. 뭘까요? 부국강병. 부국강병이 뭐예요, 선생님? 국가를 부유하게 하고 병사를 강하게 한다. 부국강병. 다음, 진해 개혁입니다. 자, 여러분, 전국시대의 진해 효공은 법가사상가였던 상황을 등용하여 개혁을 단행합니다. 엄격한 상벌제도를 통해 백성으로 하여금 안으로는 농사에 힘쓰고 밖으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이거 교과서에서 우리 공부했을 때 상을 주는 행위와 벌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한번 볼까요? 자, 백성을 10집 또는 5집을 한 조로 묶어 서로 잘못을 감시하도록 하는데 죄를 지으면 똑같이 벌을 받는다. 자, 벌을 받아요.
죄를 지은 것을 알리지 않은 사람은 허리를 자르는 벌로 다스리고, 자, 죄를 지으면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고 숨기면은 벌을 받는데요. 허리를 자른대요. 무시무시하네요. 그런데 반대로 이것을 알린 사람에게는 적의 머리를 벤 것 같은 상을 준다. 이 빨간 색깔이 상 주는 행위, 파란 색깔이 벌 주는 행위. 오케이. 자, 군대에서 공을 세운 사람은 각각 그 공에 크고 작음에 따라서 벼슬을 준다. 아하. 군대에서 공을 세운 사람은 상을 준다. 그런데 사사로이 싸움을 일삼는 자는 벌을 준다. 본업에 힘써 밭을 갈고 길쌈을 하여 곡식이나 비단을 많이 바치는 사람에게도 부역과 부세를 면제한다. 세금을 면한다. 상 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상공업에 종사하여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 게을러서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은 노비로 삼는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서 상 주는 행위와 벌 주는 행위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 진, 한의 통치 제도를 비교합니다. 주의 봉건제, 왕이 이 지방의 제후를 봉하여서 이 제후는 독자성을 갖죠. 진의 군현제, 황제가 중앙을 다스리고 지방의 군과 현의 관리를 파견하죠. 자, 다음 군국제는 여기의 모습은 군현제와 똑같습니다만 그 이외의 바깥 지역은 이렇게 봉건제로 다스리죠. 그래서 군국제는 군현제와 봉건제의 절충이다. 살펴보겠습니다. 봉건제는 주왕이 제후에게 땅과 백성에 대한 통치를 위임하는 대신 제후는 왕에게 경제적 공물, 군사적 봉사의 책임을 지는 지방 분권 통치 제도였다. 자, 봉건제는 지방 분권 통치 제도이다. 왕과 제후와 경대부는 뭐로 맺어졌다? 혈연으로 맺어졌다. 만약에 얘가 계약으로 맺어졌다 하면 이것은 서양의 봉건제라고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군현제는 전국을 36개의 군과 현으로 나누고 중앙에서 군과 현에 직접 관리를 파견하여 다스리게 한 제도로 어떤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 군현제와 봉건제의 절충이다. 이걸 보는 순간 우리는 군국제라고 적으셔야겠죠. 수도를 중심으로 서쪽 지역에는 군현을 두고 그 바깥 지역에는 제후를 세워 통치하는 제도이다. 군국제. 그럼 우리가 아니 주나라가 봉건제로 멸망을 했고 군현제가 조금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루는데 효율적인 걸 알면서도 한 고조 유방은 왜 군국제를 시행했을까? 바로 한 고조는요, 한나라가 세워지기 이전에 한나라는 초나라와 대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초나라를 무찌르고 한나라가 이제 국가를 세우게 되는데 이 한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을 줬던 개국 공신들, 이 동료들한테 그래 너네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너무 고마워서 땅을 줄게. 이 땅 너희가 잘 다스리고 대신 나한테는 공물을 바쳐라 한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군국제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한무제 시기에는요, 이 각각의 제후들이 세력이 이제 강성해지니까 쳐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중앙 집권을 이루기 위해서 9년제를 실시했다. 정리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국가의 성립과 발전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역사가 상나라, 주나라, 춘추 전국시대, 그리고 진나라, 한나라로 이 발전하는 가운데 북방에서도요, 유목지대에 흉노가 성장을 합니다. 기원전 3세기 말부터 뛰어난 기동력, 기마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을 하고요. 진해 시황제는 이 흉노를 오르도스 지역에서 몰아내고 만리장성을 축조해요. 자, 이 흉노와 한의 징글징글한 대립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진나라가 멸망하고 세력을 회복하고요. 초원 지역을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한을 공격하여 한 고조 유방을 굴복시키는데요. 이것을 평성의 치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필요한 물자를 받는 조건으로 한과 화친을 맺어요. 흉노는 부족한 식량을 농경민과의 교역과 약탈로 충당을 하고요. 동서교역로인 비단길을 장악해요. 자, 통치 조직. 흉노의 군주를 선우라고 합니다. 선우가 영역을 셋으로 나누어 자신이 중앙을 통치하고 나머지는 좌현왕, 우현왕을 두어 다스리게 하였다. 자, 한무제 시기가 되면 한무제가 흉노를 정벌하기 때문에 쇠퇴하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선우의 지위를 둘러싼 내분이 일어나고 분열이 되고 남흉노는 한에 복속, 북흉노는 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 고조선입니다. 만주와 한반도 지역의 최초의 국가예요. 우리 한국사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고조선은 통치자가 제사장을 겸하는 재정일치 사회입니다. 여러분, 상나라와 비슷하네요, 그죠? 의법, 왕 밑에 비왕, 상, 경, 대부, 장군, 박사 등의 관직을 두는데 그 중에 이 상이라는 관직은요, 국가의 중대사를 왕과 논의할 정도로 강력한 관직이었습니다. 다음, 누구의 집권? 자, 위만이 진한 교체기에 고조선으로 이주하고 준왕을 몰아내고 집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위만의 집권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고 생산력이 향상, 인근 소국들을 정복하여 성장하고 한과 대립 구도를 이룹니다. 만주 숭화강 일대에 예믹 쪽이 건국한 것은 부여. 부여는 연맹국가이고요. 왕권이 약합니다. 왕이 중앙을 통치하고 부족장들은 사출도를 나누어 다스려요. 자, 부여 같은 경우에는 왕권이 약하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혹은 비가 너무 오지 않아 오곡이 잘 익지 않으면 그 책임을 왕에게 물어서 왕을 몰아내거나 혹은 왕을 죽이는 천인감응 사상이 있었어요. 이걸 통해 보더라도 부여가 왕권이 약하고 부족장들의 권한이 강하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다음 사만입니다. 마한, 진한, 변한을 사만이라고 하고요. 이 사만은 군장 외에 천군이 소도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만이 재정 분리 사회인 것을 찾아내셔야겠습니다. 다음 일본 열도.
야요이 시대에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게 되고요. 기원 전후에 정치체가 출현을 해요. 30여 개의 소국이 히미코 여왕의 야마타이국을 중심으로 연합합니다. 히미코 여왕은 제사장적 성격의 지배자이고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 친위외왕의 칭호를 받습니다. 확인학습. 내용이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하세요. 흉노는 월지를 내쫓고 맞죠? 그런데 고조선을 복속시켜요? 아니죠. 고조선을 복속시킨 게 아니라 동호를 복속시키죠. 초원지역을 통일했다. 맞죠? 고조선이 들어가서 X입니다. 부여는 예맥족이 숭화강 일대에 세운 연맹국가로 각 부족장이 사출도를 나누어 다스렸다. 맞고. 사만사회는 군장 이외에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따로 있어서 재정이 분리되어 있다. 맞고. 야마타이국의 히미코 여왕은 후한의 광무제로부터 친위왕의 칭호를 받았다? 아니죠, 여러분. 후한이 아니라 위죠, 위. 위나라에게 친위외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흉노에 대한 설명이 모두 옳은 것을 고르세요. 군주를 선호라고 불렀다. 맞아. 한으로부터 공무를 받았다. 맞아. 팔주법을 통해서 다스렸다. 아니죠. 고조선이죠. 고조선을 공격하여 복속시켰다. 한나라. 비단길을 장악하여 발전. 맞고. 한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다. 조공 책봉은 아니죠. 다음, 위만 집권 이후 주변 소국을 정복하여서 성장하였다. 이것은 고조선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5번이죠. 다음 장입니다. 자, 봅시다. 지도는 여러분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춘추 전국시대라고요? 이 지도가요? 한나라의 지도 같은데? 왜냐면 여기 보시면 약간 연한 색깔로 요렇게 돼 있는 것도 한나라고, 요 진하게 지금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도 한나라잖아요. 이건 오타인 것 같습니다. 자, 한 무제가 즉위했을 때는 요 정도였지만 한의 최대 영역이 요렇게 확장이 되죠. 자, 그리고 이 흉노하고 요 부분이 마찰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그죠? 국경이 인접하였으니. 봅시다. 흉노는 묵특선후 시기에 서쪽에 있던 월제를 중앙아시아 방면으로 내쫓고 동쪽의 동호를 복속시켜 초원지역을 통일하였으며 한 고조를 굴복시키는 등의 전성기를 누렸다. 흉노와 한나라. 다음요. 고조선의 세력범위. 우리는 이 지도를 보는 순간 고조선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비파형 공감이 있죠. 두 번째, 고인돌이 보입니다. 얘를 보는 순간 고조선 하고 매칭을 하셔야 되죠.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탁자형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의 출토지 등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자, 얘들아, 탁자형 고인돌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이 고인돌은요, 북방식 고인돌과 남방식 고인돌로 나뉩니다. 북방식 고인돌은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하고요. 이 남방식 고인돌은 바둑판식 고인돌이라고 해요. 탁자형 고인돌은 말 그대로 이렇게 테이블 모양이어서 탁자형 고인돌이고요. 바둑판식 고인돌은 이렇게 커다란 돌 밑에 괸돌이 보일랑말랑해서 바둑판식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이런 탁자식 고인돌이 많고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바둑판식 고인돌이 있어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만주, 한반도, 일본 열도에서 성립한 초기 국가입니다.
자, 나라에 군왕이 있고 가축의 이름으로 관직을 정하였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걸 우리 보는 순간 가는 부여인 걸 알 수가 있네요. 다음 나는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구급, 천군, 소도를 보는 순간 아하 얘는 삼한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한 여인을 왕으로 세우고 히미코라고 불렸다. 야마타이국이죠. 야마타이국. 자, 그런데 이 나라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부여는 연맹 왕국. 다음 삼하는 재정 분리. 야마타이국은 재정 일치사회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가는 뭐의 관직과 사회구조, 지방 통치체제를 나타내고 있다. 부여. 나는 사만의 재정 분리사회임을 보여준다. 다는 종교적 권위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재정 일치사회인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다음요, 교류와 전쟁. 교류와 전쟁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국가의 성립과 발전 1과 2를 이제 연계해서 학습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아시아 국가 간의 교류입니다. 교류에는요, 정복과 침략, 교역과 화친으로 나뉘는데요. 정복과 침략, 영역을 확장하고 필요한 물자 및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죠. 교역과 화친, 물자를 확보하고 국력을 증대하고 군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흉노는요, 농경민에 대한 교역과 그렇죠, 약탈을 병행해요. 한 고조에게서 승리를 하고 화친을 맺는데 매년 다량의 물자를 한 나라에게서 받습니다. 오한이나 주변 종족으로부터도 공납을 받습니다. 고조선은 선생님 금방 얘기했죠. 전국 칠웅인 연나라와 대립하고요. 연해 침략을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버텨내죠. 고조선이 연나라와 대립할 만큼 그러니까 강한 국가라고 우리는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나라 성립 후 교역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한무제의 정복전쟁과 동아시아의 질서 변화. 자, 한무제는 흉노를 고비 사박 이북으로 축출하고요. 깐수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고 배치합니다. 비단길 개척. 이 사람을 서역에 파견을 해요. 누구죠? 장건이죠, 장건. 장건을 서역에 파견을 해서 저기 서역에 위치한 월지와 화친을 맺어서 흉노를 몰아낼 계획으로 장건을 서역에 파견합니다. 그리고 장건이 13년 동안 억류 생활과 탈출을 반복하면서 이 서역 지방과 이 한나라를 연결하는 비단길을 장악하게 되죠. 이로써 흉노를 견제하고 동서교역의 주도권을 확보합니다. 정복과 전쟁. 이 나라와 고조선을 정복하는데요. 바로 남비엣이죠. 남비엣과 고조선 정복. 9년을 설치한다. 무제가 고조선을 정복한 이유. 고조선이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한과 동쪽의 예, 남쪽의 진 사이에 무역을 중개하고 성장하였기 때문. 그리고 고조선과 흉노의 연합 가능성 때문에 정복을 했다. 확인학습. 흉노는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농경민에 대한 교역과 약탈을 병행하였다. 한무제는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흉노와 화친을 맺었다. 무제가 아니라 한고조죠. 다음 고조선은
한 성립 후 교육을 통해 경제적으로 성장하며 주변 세력을 확대해갔다? 맞아요. 무제가 고조선을 정복한 이유 중 하나는 고조선이 흉노와 연합할 가능성이었다? 그쵸? 자, 한무제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모두 골라보세요. 남비핵과 고조선을 정복, 그쵸? 도량형 화폐 문자 통일, 진시황이죠. 법가 사상, 아니죠. 진시황이죠. 장건의 서역 파견, 맞고요. 흉노의 물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친, 요거는 한고조입니다. 한고조. 다음 9년제와 봉건제를 절충한 군국제, 마찬가지로 한고조. 흉노를 고비사막 이북으로 밀어내고 깐수 지역에 군현을 설치했다. 그렇죠? 그래서 1번, 4번, 7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드디어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한과 흉노의 관계입니다. 한과 흉노의 화침. 한의 종실의 공주를 선우의 연지로 삼게 한다. 한은 해마다 무명 비단술, 술, 쌀 같은 식품을 흉노에 보낸다. 한과 흉노는 형제의 나라가 되기로 한다. 여러분, 한나라가요, 흉노에게요, 공주를 보내고요, 그리고 공물을 보냅니다. 뭐 비단, 술, 쌀 이런 식품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흉노는 한에게 뭘 주죠? 바로 침략을 중지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한나라와 흉노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만 사실 이것은요, 뭐 화친 형제의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한이 흉노를 조금 흉노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촉이 한과 흉노의 관계를 나타낸 자료로 한이 흉노의 침략을 막기 위해 공주를 비롯한 각종 공물을 흉노에 보낸 사실을 알 수 있다. 좀 더 흉노가 우위에 있는 화친이라고 우리가 봐집니다. 그죠? 다음, 한의 대외 정책. 한의 대외 정책. 봅시다. 한은 누구 때에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추진하였다. 누굽니까? 한무제죠. 한무제. 한무제. 그래서 흉노를 북으로 밀어내고 고조선을 정벌하여 사군을 설치하고 서역에 장건을 파견하여서 교역을 하고 남비엣을 멸망시키죠. 한무제. 다음 장건의 서역 파견입니다. 자, 1차가 있고 2차가 있네요. 그죠? 기원전 139년 한무제는 흉노에 쫓겨난 대월지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장건을 서역으로 파견합니다. 장건의 서역 파견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대월지와의 연합이죠. 월지와의 연합이 목적이었으나 얘는 이루지 못해요. 왜냐면 월지가 이제 흉노에 의해서 서쪽으로 땅을 옮겼는데 이 땅이 살만한 거예요. 비옥하고 뭐 먹고 사는 데에 어려움이 없고 그래서 한나라한테 미안한데 우리는 흉노와 더 이상 싸움을 원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장건을 다시 돌려보내죠. 그래서 본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서역 각국의 지리, 물산, 풍속 등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그렇죠. 비단길, 실크로드를 개척해서 한과 서역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했고요. 이렇게 우리가 1단원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2단원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